자, 마켓나우 2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의 여력을 계속 좀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확실히 시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제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도 어제 무려 5%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 왜냐하면 작년부터 삼성전자 하루만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상승이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좀 의미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반증의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도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번 주는 대외적인 이슈 신경 쓸 게 참으로 많은 것 네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 연례 컨퍼런스인 GTC 2025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에 네네. 또 기조연설하기 때문에 그 발표에도 초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나 반도체주 들썩들썩이거든요. 네. 관련주의 투심이 과연 뒷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미국 FOMC나 BOJ 통화 정책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바쁜 한 주네요. 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건 너무나 다행히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지금 또 약간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어떤 이슈나 업종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지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싱크풀을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을 해보시죠. 자, 오늘 시장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업종이나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화그룹주가 오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화엔진, 한화시스템, 지주사 한화까지 전부 다 한화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조선이나 해운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이 오스탈이라는 호주의 방산업체, 조선 방산업체를 인수한다,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점프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조선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한화오션, 한화엔진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불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오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 약간 차별화는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 연관해서 해운주들도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철강주 다시 힘을 내고 있고 구리 관련주도 오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 앵커가 앵커 브리핑 통해서 구리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구리 관련된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반도체 HBM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어제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상승불을 좀 켜주고 있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이고요. GTC 대비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 탄력이 꽤나 나오고 있고요. 로봇, 휴머노이드 세션도 GTC에서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로봇주들은 어제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오늘 좀 상승 탄력이 나타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내일 전화 통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휴전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이제 휴전이 될지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게 될지도 관심이 가면서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여기에 따라서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이외에도 제약바이오도 이번 주에 좋은 이야기와 앞으로의 다음 주에 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는 HLB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알테오젠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출렁거리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힘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GTC 2025입니다. 이번 주는 역시 GTC를 봐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6만 원 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5만 5천 원 선에서 계속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5% 강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났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GTC에 대한 기대, 젠슨 황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조연설 이제 내일 새벽 2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한 시작이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의 한 언론에서는 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HBM3 퀄 테스트 뭐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6월 정도에 승인 날 것이다. 이런 뭐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긴 한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D램이나 낸드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가격 상승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함께 맞물리면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6만 전자 도전하면서 돌파할 수 있을지 터치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GTC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 업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양자컴 대담은 20일에 열립니다. 3월 20일에 양자컴 대담이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젠슨 황 CEO도 참석을 하고 아이온큐나 미국의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 업체들의 CEO가 함께 참석을 해서 대담을 나눈답니다. 과연 지난번에 CES 2025에서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 주가들을 한꺼번에 꺾어버렸잖아요. 아직 시간 한참 남았다.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상용화되기에는 20년도 더 걸릴 것이다. 30년도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젠슨 황이 과연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입장을 바꿀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젠슨 황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다시 한번 꼬꾸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GTC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슈를 체크를 해보고 젠슨 황의 입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외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삼성전자에는 최근 5거래 연속 붙어지고 있거든요. 장 초반인데 확인해봤더니 277만 주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이어서 상승폭을 높이고 있고 어제도 종가로 봤을 때 5% 넘는 그 반등세가 있었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6만 원 선에 가까이 가는 삼성전자의 흐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초반 외국인이 한 11만 주 정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의 흐름 나오면서 1% 하락, 20만 원 선 초반대는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자컴 관련주에는 KCS가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자 관련해서 뭐 영상 쪽의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서 최근 관련주로 최근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 13,36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통신 쪽에서는 한국첨단소재가 최근 급등한 바 있었죠. 현재는 쉬어가자 흐름 6,53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자 관련해서 통신 기술 기반으로 보안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엑스게이트 역시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9,43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컴 관련주는 앞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향후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화그룹주들 봐야겠습니다. 자, 좀처럼 이 열기가 식지 않네요. 한화그룹주들은 오늘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은 한화가 또다시 공격적인 행보, 방산이나 조선 쪽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한화그룹이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방위산업과 조선을 같이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스탈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였습니다. 이 호주 증권거래소 장외거래에서 오스탈의 지분 9.9%를 직접 매수를 했다. 이러면서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회사에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번 투자는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각각 6대4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한 것인데, 이렇게 따지면 결국에 하나 시스템에서는 한 2,027억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64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오스탈의 지분을 약 10% 가까이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오스탈이라는 회사는요, 호주 업체인데 미국 해군의 4대 핵심 공급 업체 중 하나입니다. 수주 잔고가 지금 14억 2천만 호주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요. 미국 내의 소형 수상함,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것이 1위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오스탈은 서호주의 핸더슨이라는 지역, 그리고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모빌이라는 지역, 또 샌디에고의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에 조선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전반적으로 그룹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저희가 연결시킬 수 있겠죠. 필리조선소를 작년에 인수한 것 이외에도 지금 오스탈 지분을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움직임, 행보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그룹주들 오늘 다시 상승불을 강하게 뿜고 있는데, 다 같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나그룹주들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조선 방산의 키 플레이어로 시장 입지를 앞으로 더 넓히겠다라는 한화. 4% 가까운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48,7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하나그룹주 중에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계열사 지분 취득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장중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유지하고 있고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고 현재 주가 75만 6,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어제 1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죠. 오늘 추가적으로 5% 더 뜁니다. 41,000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나오션도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 LNG나 그리고 뭐 해양 플랜트 수주가 늘어서 기존의 27년도에서 28년도까지 실적 개선의 향후 연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내수 리포트 또 한 번 나왔다라는 점, 목표 주가 9만 원까지 올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하나비전은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SK 하이닉스에 처음으로 TC 본더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한미 반도체에 대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SK 하이닉스로서는 고객 납품사가 조금 더 늘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오늘도 모이면서 1.5% 상승, 6만 원 선에 다가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가는 하나그룹주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어제는 HLB가 주가가 등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매드이뮨과 함께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하주사 제형 기술 총 규모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9천억 원, 2조 가까운 금액이고요.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4,500만 달러를 먼저 받게 됩니다. 652억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받게 되는 기술 수출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 부문 자회사 매드이뮨과의 수출 계약 소식이 공시로 나오니까 어제도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장 출발할 때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그 전에 올라갔던 전고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와 체결한 세계 피하 주사 계약 개발 수출 계약에 대해서 2조 원 규모인데 이것이 그 전에 또 주가를 한껏 끌어올렸던 머크 키트루다 SC 매출액 대비해서도 훨씬 더 큰 규모다라고 시장에서 증권사들,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러면서 알테오젠이 작년에 또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가능성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수출 계약을 딱 보면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만약에 이런 특허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다면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수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증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특허 분쟁 소송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서 알테오젠의 주가 전고점 넘어서서 신고가 행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타임이 오고 있습니다. HLB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HLB 3월 20일까지 뭔가 FDA 결정 승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유럽 폐하마켓에서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유한양행도 역시 폐하마켓에서 좋은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는 한 주, 3월 말까지는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어제에도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잖아요. 최근 오른 데 따른 그리고 이슈 있는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타나면서 현재는 3%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42만 5천 원선. 하지만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황제주로서 올해 들어서 주가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사 갈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흐름 때문일까요? 주가는 주춤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삼천당 제약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의 시장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졸중 신약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또 한 번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약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투자 심리가 일부 들어가 있죠. 현재는 10만 원 선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주가 15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타났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76,7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까지 만나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에 필요한 시간인데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는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려볼 텐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한 게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시장이 잘 가는 그런 형국이 2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증시 잘 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네. 시장과 우리 시장은 분명히 디커플링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계속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다 삼성전자도 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 취득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잠시 잠깐이라도 이런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미국에서 지금 이틀 연속 지금 반등 좀 나름대로 이제 안돌레리가 나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연방 정부에 대한 셧다운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무엇보다도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도 이 연방 정부 셧다운이 된 이후에 바로 이제 레임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걸 이 트럼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데요. 이번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미국 의회에서 이 민주당 하원에서 민주당 한 명의 하원이 이탈표가 나오면서 그래도 이 연방 정부 6개월 임시 예산안이 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에서도 거국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동의해 주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동의하는 바람에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서 6개월 한시적으로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실제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할 경우에는 이게 군인부터 경찰, 교사 모두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시스템이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라는 그 연방정부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큰 위기죠. 그 직전 하루 전에 그런 사정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해소된 겁니다. 6개월 동안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틀 동안 이제 안돌레리가 나오는 점이 있고요. 또 한편은 GTC 2025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IT 업계의 우드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최신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GPU나 이런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건데요. 이걸 개최하는 건데 여기에 제일 잘 나가는 기술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술들을 갖고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신기술이라고 발표하는 기업들은 향후 투자도 많이 관심권을 두고 보면서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인공지능 AI는 기본으로 가는 것이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퀀텀 데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하나의 컬럼을 만들었고 요 날짜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젠스랑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에 대해서 이 퀀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지난번 CES 2025일 때는 이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려면 한 20, 30년 걸린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려서 뉴욕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아주 폭락세를 가져왔죠. 거기에 대해서 양자 이 기업인들이 대단히 반발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퀀텀 데이를 만들어서 그럼 니들이 한번 니들 기술을 보여줘봐라고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대단히 낙후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일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들은 모두가 경기 침체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나쁜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을 버티고 있는 건 과거에 돈을 잘 벌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노스텔지어가 미국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뉴욕 연은이 3월 제조업 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마이너스 20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내 최대폭으로 급락을 한 것인데요. 이것과 함께 전날 발표된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 또한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향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신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보겠다고 해서 잠시 기존의 통화 정책을 멈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지금 3,008불을 찍기도 했는데요. 3,000불을 넘은 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집안에 있는 금부치들 좀 조만간 파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만 원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비싸진 것이고 이러한 국제금값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불안하고 또 여기다가 또 이 트럼프가 이 후티 반군이라고 여기하고 또 이제 공습을 하고 막 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금을 일단 사자는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버크셔 해더웨이가 이 미국에서는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일본의 이 종합상사 주식들을 지분을 늘리면서 원래 한 종목의 10% 이상은 그 전체 투자 금액의 10%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놨었는데 이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좀 여유 있게 운용을 하려고 생각을 좀 바꿔먹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일본의 종합상사는 그 우리나라 종합상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자원 개발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해놨고 우리보다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종합상사죠. 그러다 보니 이 종합상사에 대해서 이 버크셔 해더웨이가 워런 버핏은 자신의 버크셔 해더웨이의 일본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미국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에 대해서 이 투자 지분을 늘리면서 안전자산 형태로 회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만 보고 우리 시장을 판단하지 마시고 분명히 디커플링된 시장이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 좀 유의미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청자님들도 좀 질문을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부활이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매수의 기회인지 파트너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단기적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아직까지 이제 이건희 회장님 그러니까 이 세금이죠. 네. 상속세가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너가 이 주식을 팔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정고점이었던 그 10만 원 금방 99,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주가가 쌍끌이 매수, 즉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것하고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하고 이거를 비교해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 많이 나오기를 그 이재용 회장이 이 임원들에 대해서 9년 만에 종합 교육을 시키는데 단체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 사직생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질타를 했고 이게 제2의 이건희 회장의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기자들이 쓰기 좋아서 쓰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을 양산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GTC 2025에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이 많이 갔고요. 이재용 회장도 이번에 날아가서 젠슨왕 회장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HBM3E에 대해서 이제 양산 승인을 받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삼성전자의 생산성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엔비디아는 그동안 SK 하이닉스만 바라보던 거여서 이 삼성전자를 갖고 SK 하이닉스에게 HBM3 납품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더 주면서 전반적으로 AI 가속기에 대한 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SK 하이닉스를 함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가 다른 모습이 이틀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 그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는 HBM과 관련돼서 경쟁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상속세 부분은 남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금은 좀 여유롭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많네요. 건설주 어떻게 보세요? 현대건설 코로나 때 보유했다는데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오셨거든요. 33,7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가가 33,350원이에요. 어쨌든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건설주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 PF가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잊고 계시는데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를 했지만 여전히 그 폭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때문에도 이 건설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계속 말썽을 일으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이미지 전체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물론 현대건설은 작년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생긴 부실들을 작년 회계에 대부분 다 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현대건설이 나름대로 주가를 많이 회복했던 건 작년 회계에서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그 부실이 다 이미 사라졌다는 거죠. 작년 회계에 반영됐다는 것이죠. 올해는 현대건설에 있어서 새롭게 이 클린 컴퍼니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대건설 주가가 많이 좀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조절해 왔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보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강화될 때도 현대건설은 물론 약간은 좀 비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업 자체가 부동산 시장 안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폭탄이 존재한다는 건 잊지 말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종목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편안하게 남겨주시면요. 김태훈 파트너가 지금처럼 해답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특징 섹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섹터로는 에그플레이션 식품 관련된 섹터를 들고 오셨는데요. 어떠한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그 어저께 뉴스가 많이 나왔던 네. 건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이들 주말에 뭐 입맛이 없을 때 오뚜기 카레 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맛있죠. 아이들이 이제 맛있어하고 우리 부모님도 간단하게 레토릭 식품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 그것도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서 대형마트 가셔도 이제 오른 가격에서 이제 사실 수밖에 없는데 이 오뚜기뿐만 아니라 농심의 대표적인 라면 1위 신라면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 CJ 제일다당의 스팸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오른 식품 가격을 찾기나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그럼 내가 앞으로 그 식품들을 다 살 때마다 비싼 돈을 더 오른 값을 주고 사야 된다면 이거 진짜 배 아프겠다라는 생각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품주들을 삽니다. 제가 사 먹는 그 음식값에서 내가 거기서 이제 좀 더 준 돈을 결국은 내가 투자한 주가로 투자한 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식품주들은 B2C가 많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실적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농심이나 오뚜기, CJ 제일장 같은 이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들은 곧바로 실적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물론 2023년 7월 달에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어떻게 보면 팔이 비틀어져서 그 가격을 인하했던 부분을 다시 왜곡된, 즉 시장 가격에 왜곡된 부분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가격을 올려야 시장에서 그동안 올랐던 원재료비나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회사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번 올리고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뚜기는 확실하게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회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농심도 이번에 좀 비교적 좀 많이 올린 편인데 신라면 같은 경우 이제 1,000원이고 그다음에 새우깡 같은 경우는 1,500원 가격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56개 종목이나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농심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그러니까 판가를 올리면서 네. 그리고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CJ 제장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품 회사들은 지금 판가를 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길게 볼수록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주들 가격 인상이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역시나 함께 연동돼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는 역시나 GTC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CXL 그리고 뭐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CXL을 갖고 오셨는데 역시나 GTC 때문이겠죠? 네. 그 GTC 2025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네. 핵심은 AI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AI 가속기, 즉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AI 가속기가 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그 CXL 반도체도 필요하고 HBM 반도체도 필요하고 이러한 유리기판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가 이번 그러니까 GTC 2025에도 그 신기술로서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슈가 될 것이고 특히나 CXL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관련된 기술이 개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상용화되느냐? 올 하반기에 특히나 서버 업체들은 CXL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버들은 굉장히 밀접해서 그러니까 AI 가속기들이 직접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CXL 반도체는 이러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D램을 옆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 설명드렸는데 HBM은 이 D램 반도체를 위로 쌓아 올렸다면 CXL은 그런 D램 반도체를 옆으로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 발열 문제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TLB 같이 대덕전자에 분사한 이 CXL PCB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괜찮고요. 네오셈 같이 세계 최초로 CXL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네오셈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엑스콘도 CXL 테스터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ES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주거래처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먼저 이 CXL 반도체를 상업화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엑스콘도 수혜를 받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장기적으로 특히 하반기까지 생각해서 꽤 괜찮은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로는요, GTC의 수혜가 기대되는 CXL 섹터를 언급해 주셨고요. 관련돼서 종목 3가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오셈이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검사 장비인데요. 네.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말 그대로 DDR5라는 그러니까 좀 그 최신 반도체인데요. 네. 이 부분의 검사 장비를 만들면서 이번에 이 CXL 메모리 반도체를 그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CXL 반도체가 1.0이 있고 2.0이 있고 3.1부터는 상용화 모델입니다. 그런데 1.0 모델과 2.0 모델을 만들어서 이미 검증을 끝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네오셈의 검사 장비를 갖고 CXL 그 양산 라인을 깔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3.1이라는 실제 상용화할 CXL 3.1에 대한 검사 장비를 이번 하반기 중에 완성을 시킬 겁니다. 즉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완성을 시키면 이 3.1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 라인에 깔아서 커스터마이징한 그 공장 라인에서 CXL 반도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오셈이 실제로 그러니까 CXL 반도체 테스터로서 3.1을 갖고 수익을 내는 건 아마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2.0에서 일부 테스트용으로 납품이 됐기 때문에 매출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오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매수세는 11,500원의 매수가를 한번 보시고 목표가는 18,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원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요, CX에 관련된 네오셈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체크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태우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공략주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지표 중 하나인 미국 소매 판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경제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매 판매란 미국 내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인데요. 최종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을 한 달 동안 얼마나 구매했는지 소매 판매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지표입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매달 발표하는데 전월과 비교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수치가 1% 증가했다면 지난달보다 소비가 1% 늘었다는 뜻이고 반대로 0.5% 감소했다면 소비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지표와 별개로 소매 판매 지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비자 지출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GDP는 약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과 소매 판매 지수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서 크로스 체크하려는 것입니다.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감소하면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가 높아지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교역 경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됩니다.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고 활발한 소비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비가 줄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주식시장, 환율, 채권시장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결론적으로 미국 소매 판매 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이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면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의미 있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현선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에서는 지금 현물도 4천억 원 가까이 아직 1시간 4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도 4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는 탄력은 조금 약해졌지만 0.58%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오늘 좋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의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보면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도 0.25% 강보합권 수준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 출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2% 넘게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만 각권도 1% 내외 상승세,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금 1.58%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리 시장보다 다른 아시아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은 상황이네요. 상승 탄력 좋아지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4,075억 원 정도 외국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는 또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MBK 홈플러스 이야기 사태를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는 MBK 측에서 일단은 뭔가 사재를 출연한다거나 저희 지난주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이렇게 사재 출연하는 건 사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례적이죠. 네, 이게 그저께죠. 일요일 오후 2시쯤에 네네. 갑자기 MBK 파트너스에서 자료를 하나 보냅니다. 예. 파일 제목이 입장문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뭐 예. 내용을 열어보니까 뭐 심려끼쳐 죄송하다, 이해 관계자들 목소리 경청하겠다, 뭐 회생 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일환으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게 네.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 오. 뭐 그 다음은 또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네네. 이제 늘어났고, 결국 김병두 회장이 이제 사재를 털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한테 먼저 거래처에 지급해야 되는 대금을 네네. 지원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뭐 기업이 어려워져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오너 일가가 사재 출연한 경우들은 종종 있었죠. 그쵸, 그쵸. 가장 최근에 보면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했을 때 네, 그쵸. 태형그룹 대주주 일가가 한 484억 원 정도 네네. 출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을 위해서 사모펀드 대주주가 사재로 출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네. 사실 뭐 인수한 기업이 어렵다거나 뭐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법원에 이런 기업 회생을 신청할 정도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사모펀드가 이거를 구제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재 출연을 했을 때 뭐 사재 출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맞나? 그쵸. 이런 예, 선례를 사실- 만드는 게 맞나? 이런 네. 얘기도 상당히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좀 있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병주 회장이 왜 사재 출연까지 결심을 했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압박이 부담이 컸다라는 있었을까요?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파장이 사실 아마 MBK 파트너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MBK가 이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생각이 없나 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 왜냐하면 MBK라는 곳은 이제 기관 투자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연기금들, 우리가 LP라고 부르거든요. 출자자들, 출자자들부터 이제 출자를 받아서 펀드를 결성을 하고 그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펀드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네. 받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고려아연에 의해서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MBK가 국내 연기금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실제 고려아연 사태 터지고 나서 일부 위탁운용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었고요. 네네. 그 출자를 받는다고 해도 MBK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뭐 이런 출자나 투자나 경영권 매각을 승인할 것이냐, 조과할 그러니까요. 것이냐, 네. 뭐 이런 면에서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래도 명색이 한국의 토종펀드고 이제 동부가 최대 펀드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난 여론 이런 걸 잠재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뭐 어쨌든 뭐 김병주 회장이나 MBK 측에서도 이 여론을 생각할 때 지금 뉴스에 연일 뭐 홈플러스 얘기가 나오고 뭐 비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을 받았을 거고, 국민연금 쪽에서도 어쨌든 뭐 국민연금 뭐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국민연금도 이런 데 투자를 할 때 뭔가 조건이 있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도 뭐 그 전에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MBK 측에 뭐 투자를 한 이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국민연금 측에서의 뭔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뭐 심리적 압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어쨌든 뭐 이 기업회생 절차 신청한 것도 갑자기였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사재를 출연한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또 갑자기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과하고 뭐 사재 출연에 관련된 질문이 기자들도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또 뭐 아직까지 뭐 계획된 게 없다라고 언급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며칠 사이에 한 목금 토 주말 2, 3일 사이에 또 이런 이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간담회를 했었고, 그때 정확한 워딩이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였어요. 예. 이거는 사실 대주주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자리에 나와서 이 기자 그쵸. 간담회를 했던 김광희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말이 딱 이 답변이 이제 말할 모범 수가 답안인 없었겠죠.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고민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이제 심화한 거잖아요. 네네.
납품업체들이 당장 이제 물건 납품하고서 납품 대금을 못 받고 사실 기업회생 신청하기 전에도 일부 이제 이 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겹치다 보니까 하루하루 자금 융통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그쵸. 내몰리게 더 된다라고 힘들죠. 이제 지금 아우성을 경기도 했고, 더 안 좋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홈플러스에 돈 빌려준 금융권,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괘씸한 상황인 거죠. 그쵸. MBK가 뭔가 자구 노력을 하거나 홈플러스 살기 위해서 뭔가 좀 이제 희생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업 회생 신청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선제적 기업 회생 신청이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경영진 그대로 유지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 딱 하나 변화하는 게 금융채무 동결이기 때문에 네네. 책임 있는 제도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채무를 동결하고 그렇죠. 이자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이런 정도면 이제 대주주가 사직 출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이제 압박이 좀 네, 국회에서도 지금 말이 그렇죠. 나와요. 전방위적으로 네. 압박을 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정무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서 뭐 김광일 부회장 그리고 조주현 홈플러스 공동대표 그리고 신영증권 사장이요. 신영증권은 전단체를 가장 많이 판 판매한 증권사인데 회사죠. 네. 거기에 금정호 사장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뭐 이렇게 해서 5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네. 그중에 김병주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네, 불참하겠다고 해서 참석, 홍콩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참석 안 하는데 네. 뭐 이 국회에서 이렇게 현안 질의를 했다는 거는 일단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네. 지금 국회의원 발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국회의원이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개인한테 얼마를 팔았냐 뭐 이런 자료들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국세청 세무조사가 굉장히 타격이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MBK 설명은 이래요. 보통 이제 4,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했으니 지금 이제 그 정기 세무조사를 할 시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나온 건 맞고 그 세무조사의 성격이 정기 세무조사다.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어떤 조직이 세무조사를 나갔는지를 보면 이 세무조사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사 4국이 나섰습니다. 조사 4국이요? 이 조사 4국이라는 것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요. 아. 별명이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뭐 현대자동차그룹의 그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뭐 박연차 게이트 사건 그리고 뭐 최근에 뭐 CJ나 SK 뭐 이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 조사 4국에 있거든요. 이런 이제 주로 기업의 비리 의혹을 다루는 오. 조사 4국이 나섰다라는 네. 거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은 아닐 거다. 제대로 파보겠다는 거네요. 이제 고려연에 이어서 홈플러스 사태까지 MBK가 이제 논란의 중심이 있으니까 한번 파보겠다라는 이제 성격인 거죠.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지금 증권사를 통해서 그 홈플러스가 발행한 그 전단체 CP 그리고 홈플러스의 카드 대금 네네.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도 이제 판매한 게 개인한테 판매가 됐기 때문에 네. 그 판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가장 많이 발행한 친형증권 그리고 이제 등급을 낮춘 한신평, 한기평 이런 신평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일단은 사제 출연 카드를 꺼내서 뭔가 좀 여론을 좀 달래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전방위적인 압박, 뭐 국민들도 사실 보기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런 그 부담, 압박을 느꼈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뭐 좋습니다. 사직 출연을 해서 뭔가 수습을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액수를 충당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를 사직 출연한다는 뭐 그런 구체적인 건 나왔나요? 아직 안 네, 나왔죠. 그죠? 그때도 이제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었어요. 일단 사제 출연해서 이제 내놓는 금액의 용도를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자금이라고 딱 제한을 뒀거든요. 그쵸.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출연 방법이라든가 규모 이런 거에서는 아예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소상공인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집계 중이다.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홈플러스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제 출연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날 네네. 홈플러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사전에 네. 협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먼 거죠. 그러게요. 근데 대충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 추측들이 좀 그러니까, 나오고 있긴 산정을 한데 해보자고. 홈플러스가 매달 정산해야 되는 규모가 뭐 납품 대금이라든가 뭐 임직원들 월급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5천억 원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서울회생법원이 자금을 집행하라고 승인한
뭐 물품 용역 대금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합하면 한 3,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3,400억 그리고 원. 임대 점주한테 정산해줘야 되는 돈이 한 1,100억 원 정도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어제 발표한 게 어제 오전 기준으로 총 상거래 채권 지급액이 3,500억 원 정도 됐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밀린 대금이라든가 우리가 뭐 임금 이런 것들 다 공익채권으로 보거든요. 공익채권. 그리고 회생 개시 이후에 상거래 채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 이 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장 메워야 될 자금이 최소한 1,000억 원 넘는다는 소리예요. 네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용이라고 이제 한정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재 출연을 해야 하겠다고 이제 주판을 튕겨보면 한 몇백억 수준 아니겠냐.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1,000억 원 좀 넘는 수준 아니겠냐라는 게 시장에서 네네네. 이제 추산하는 거고 다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시장의 반응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해주신 액수들을 따져봤을 때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그냥 이거는 뭔가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이 해결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들끓고 있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물품 그리고 용역 대금으로 이제 지급해야 될 게 3,500억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 3,000억 원 돼야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네. 요구 사항이고요. 정말 대주주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여론이 풀리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난 여론이 네네. 좀 높은데 그걸 방향을 좀 틀려면 1조 원은 돼야 되지 않겠냐. 1조요?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뭐 소상공인 결제대금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 네. 임직원 월급이라든가 임대 점주 정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홈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 매장의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홈플러스가 정말 정상화되려면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1조 원도 사실은 홈플러스 영업이 정상화가 돼서 매출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일어나야. 이제 이 자금 회전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1조 원인 거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화음 전단체 그리고 ABS TV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보상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대주주가 부담해야 될 건 한 1조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이제 네네. 시장의 얘기이기도 한데 네. 사실 김 회장이 그만큼 재력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규모는 없어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뭐 회장 뭐 이러면 이제 네. 상장사 주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시가로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김 회장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자산가인 그쵸, 건 맞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포브스라고 경제 매체가 있잖아요. 네네. 매년 한국의 자산가 순위를 선정을 하는데 2023년에 심지어 김병주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그래요? 1위에 오른 적도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엔 다시 이재용 회장이 1등 그리고 이제 김병주 회장이 2등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그때 자산 규모가 97억 달러로 포브스가 평가를 했거든요. 이걸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 14조 원 정도가 14조?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김병주 회장이 여러 이제 기부 활동도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서울에도 은평구의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에 그 본인의 이름을 딴 김병주 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 거기에 300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네. 지난 2022년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오. 1,0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5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모교 이분이 이제 미국의 하버퍼드 대학이라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굉장히 명문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2,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한 36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하버퍼드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 얘기라고 하니까 네. 이런 정도를 기부해서 이것만 합쳐도 지금 뭐 그러게요. 뭐 사실 600억에 700억, 8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00억 가까이 그렇죠. 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만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은 돼야 될 거고 네.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한 1조 원 정도라는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조까지 뭐 사실 출연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본인 자산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자유니까 그 그렇죠. 정도를 본인이 책정하겠지만 네. 뭐 이런데 좋은 일을 많이 쓰는데 본인이 대주주로 이렇게 사업을 어쨌든 추진했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 자산이 걸린 일이니까 어쨌든 뭐 책임 있는 뭐 성의 있는 그런 움직임이나 액수가 보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제 출연 이야기는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문제는 아까 뭐 신영증권이나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개인한테 판매한 이 기업업 전단체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신용증권을 불안전 판매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엮여 있는 개인 분들은 투자자 분들은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안정적이라서 얘기해줬다고 해서 투자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어제 홈플러스가 밝힌 거로는 뭐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같은 금융 채권까지 다 변제하겠다고 밝히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기업업이라든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전단체는 홈플러스가 갚아야 되는 주체인 거고, 그거 외에 ABSTB라는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할 때 이제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로 긁고 그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갚아야 될 그 카드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이거는 증권사가 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자체는 그거를 갚아야 되는 의무를 홈플러스가 지고 있지는 않지만 홈플러스는 어쨌든 이것까지 다 변제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워낙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그쵸. 이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는데, 뭐 본인들이 최종 변제 책임이 있으니까 뭐 증권사들과 합의해서 회상 절차에 따라서 뭐 전액 변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 시간에도 이게 상거래 채권이냐 금융 채권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예. 좀 보상할 수 있느냐, 달라진다. 안 근데 했냐. 이 사실 판단은 결국에는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들의 뭐 이런 해석들을 들어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어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이 뭐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이거 관련한 공청회 같은 것도 열리고 뭐 이러고 네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지난 3일을 기준으로 보면 홈플러스 CP 그리고 이제 ABSTB 단기사채 이거를 다 이제 합해서 판매 잔액이 5,949억 원이 한 6천억 원 정도 발행이 된 거죠. 이 중에 개인 투자자한테 팔린 게 2,075억 원이라고 합니다. 2천억 원 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개인 투자자한테 팔린 이게 문제인 건데, 그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단기사채 CP를 발행했다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숨기고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 그쵸.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 해석인데, 홈플러스의 항변이라면 항변인 게,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이제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한 거고, 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강등일지 몰랐다. 네. 왜냐하면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뭐 부채 비율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강등될지 몰랐다라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인 네네. 거거든요. 특히 마지막 전단체가 발행이 돼서 매각이 된 게 2월 25일인데 2월 25일. 네. 그 하루 전에 이미 발행 물량, 인수 조건, 인수자들이 다 결정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평사로부터 등급 하락을 최종 통보받은 게 25일 오후. 그러니까 이미 이 발행은 다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업회생 신청을 다 알고도 이걸 발행한 건 아니라는 게 이제 홈플러스의 설명인 거죠. 근데 이제 자본시장 쪽의 해석은 뭐냐면, 신평사의 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쵸. 이 등급을 이제 조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한 뭐 2달에 걸쳐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뭐 그쵸, 길게는. 조사를 하고 그렇죠. 같이.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고지를 해줘요. 예비 등급을 등급 평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등급 강등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자료를 낼 게 있으면 알려달라. 근데 이미 25일 전에 그 뭐 대충 등급 강등이 될 거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알고 있을 거야. 25일 오후 정도에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제시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그 주 금요일 날 이제 등급 강등이 된 거죠. 그쵸. 현실화가 된 거죠. 근데 그 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사실 홈플러스에 대한 등급은 계속 낮아지는 그쵸, 추세였거든요. 계속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2012년만 해도 최고 등급이 A1이었는데 단기 이제 사채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A2로 떨어졌고, 2020년에 A2 마이너스, 2022년에 A3 플러스, 2023년에 A3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A3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었을 그럼요. 텐데 네.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자본시장 쪽 해석인 거고요. 법적 해석도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기업 회생 분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네. 홈플러스 같은 그 큰 규모의 기업이 며칠 만에 기업 회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쵸. 거죠. 이게 회생 요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있어야 되고, 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도 굉장히 이제 그 방대한 분량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은 금요일 날부터 그 며칠 신청을 만에 하는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자정에 신청했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분명히 이전부터
등급 준비를 검증이 하고 되면 있었다. 기업 회생 신청해야지라고 준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 네. 거기다가 이제 기업 회생 신청한 지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도로 이제 됐다면 준비를 엄청 꼼꼼하게 했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사흘 정도의 시간으로는 안 될 거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법 쪽에서는 계속 이제 이게 2013년에 있었던 동양그룹 사태와 비슷하다. 그때 동양그룹이 이제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시기였는데 부도가 날 거라는 위험을 이제 숨기고 그때는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1조 3천억 원대 네. 기업원과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한테 이제 판매를 했고 그래서 투자자들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어쨌든 알고서도 이걸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이건 사기다. 이게 인정이 돼서 그때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이 사기 혐의로 최종 7년간 이제 징역형을 받았고 복역하고 이제 최근 만기 출소를 이미 한 네네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LIG 건설 사건이었는데 네네. 이제 회생 신청 열흘 전까지 한 2천억 원 정도의 CP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해를 입혔고 그걸로 인해서 LIG 그룹의 구자원 회장 그리고 구자원 회장은 최종 징역 3년 받았고요. 그 구자원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게 뭐가 다르냐 뭐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CP라든가 전단체 그리고 앱의 STB 투자자들은 이거는 분명히 사기 사건을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동양 사태 뭐 떠올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도 뭐 이가기가 많았는데 그때랑 뭐 규모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실형으로 형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실제로 복역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뭐 사모펀드 뭐 나쁜 이야기 많이 했지만 사실 사모펀드가 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우리 자본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사재 출연을 하고 뭔가 또 계속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이러면 사모펀드 쪽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본시장 자체에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모펀드 업계도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죠. 일단 뭐 고려연 때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막 먹튀네, 네. 뭐 기업 사냥꾼이 이렇게 이미지가 좀 고정이 된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니까 홈플러스 사태에서 지금 이제 대주주가 사재 출연하기로 결정을 한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례가 될까봐 사모펀드 업계는 좀 네. 전전긍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경영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쵸? 네. 사실은 이제 뭔가 이 유통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잘 아는 컨설팅 업체들한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수십억을 그쵸, 주고 그쵸. 수백억을 주고 이제 컨설팅 받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온 참. 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경영상 미스긴 한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최근에 사모펀드가 인수했다가 파산한 기업들도 그런 사례도 있긴 해요. 네. 뭐 JKL 파트너스가 인수한 거흥산업 같은 데가 대표적이긴 한데 이럴 때마다 이제 대주주의 사재 출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그러게요. 있고 경영진한테 이런 압박들이 가해지고 이러면 사모펀드도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기업들을 어려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잘 밸류업 시키고 이제 구조조정하고 정상화 시키고 이래서 좋은 가격에 팔고 이런 설레도 사실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이제 안 좋은 사례들만 기억이 될까봐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긴 한데 워낙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B2C 기업이고 여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굉장히 네네. 많았고 금융권에 판매된 단기채, 유동화 채권까지 해서 파장이 컸는데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모펀드도 이런 이제 좋은 선례들을 좀 많이 그러게요. 더 네. 쌓을 필요가 있고 인수해서 이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PMI 작업이라고 하는데 뭐 구조조정하고 뭐 사업부 이제 좀 경련이 없는 건 떼어내고 뭐 새로운 사업부를 또 갖다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 작업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쵸. 네. 단순히 이 기업을 싸게 인수해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데만 좀 매몰되어 있지 말고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좀 생각하면서 뭐 PMI 작업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례들이 많이 쌓여야 네. 사모펀드가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사모펀드가 이 자본시장에서 갖고 있는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지금 이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그쵸, 이제 주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모펀드라는 이런 이제 금융 자본에 대한 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사모펀드 스스로도 좀 노력을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에 MBK 사모펀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나 좋고 권장할 일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도 생각해야 되는 이 자본들의 그런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도 그렇고 MBK 사모펀드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돈 버는 것 그 이상의 또 사회적 그렇죠.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이 좀 많아져야 저희도 또 더 거기에 투자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MBK 또 손플러스 사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FOMC GTC 2025 앞두고 미국 시장 반등, 대만 TSMC 미디어텍 AS 테크놀로지 주요 반도체 종목 상승세, 일본 도요타 혼다차 동반 상승세, 대한민국 상승률 1위 섹터 줄기세포, 제1약품의 자회사 온코테라퓨틱스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 내수파립 FDA 희귀약품 지정입니다. 엄청 기네 우리나라. 자. 어제는 좀 그 구도가 깨졌네요. 그렇죠? 한창 수치를 봤는데 이 다우랑 S&P 500하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짝꿍끼리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구도가 깨지는 날이 이렇게 몇 번 있어요. 간혹가다. 보면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2 올랐으니까 나스닥도 그만큼 이 다우 S&P 500보다 상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런 원리가 있는 건 아닌데 대략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나스닥의 상승폭이 떨어져 S&P 500이랑 다우보다 떨어지고 필반 혼자 튀었어요. 이렇게 짝꿍의 어떤 그 저기가 좀 규칙성이 깨지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나스닥이 약간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제는 그 성향이 비슷한 애들끼리 지금 동행성이 좀 깨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혼자 좀 튄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종목도 겹치는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집합을 제외하고 나스닥의 다른 종목들이 좀 상승폭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 S&P 500보다도 나스닥의 상승률이 떨어졌으니까. 자, 일단은 뭐 밑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떨어진 폭에 비해서는 좀 그쵸? 만족스럽진 않으나 일단은 반등에 성공해서 그쵸? 여기 11선까지 왔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 거꾸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50, 20, 60, 120만 이제 제대로 돼 있고 이게 역배열이죠. 50, 20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자 5일선 돌파하고 그다음 11선 돌파 시도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떨어졌습니다. 자 5일선 돌파했고 11선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저렇게 이동평균선이 어디까지 닿느냐로 우리가 레벨을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로 5일선 회복했고 얘는 11선에 딱 맞아 떨어졌다. 그렇죠? 다우랑 S&P 500의 반등 세기가 나스닥보다 셈을 알 수가 있죠.
나스닥은 11선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다우 S&P 500은 11선까지 딱 닿죠. 장중에는 11선을 뚫기도 했었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시 가장 세네요. 그렇죠? 5일선도 뚫었고 11선을 이미 얘는 이틀 전에 뚫었고 어저께는 또 11선 위에서 또 놀았고 거의 21선까지 그렇죠? 거의 21선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강한 모습이죠. 위에는 이제 60, 120. 얘는 완전 역배열이 돼 버렸는데 그렇죠? 거꾸로죠? 50, 20, 60, 120. 완전 거꾸로죠. 역배열이란 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원래 상승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 이동 평균선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겠죠? 50, 20, 60, 120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완전 역배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뚫고 올라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선 근접하는 흐름까지 나왔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독일입니다. 와, 독일은 정말 세네요. 이거 잠깐 이 조정했던 게 결국에는 21선 이탈됐던 게 여기서 사고 싶었던 저가 매수가 싹 다 들어오면서 빨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쳐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3월 6일 날 기록한 역사상 최고가 도전에 또 나서는 이 모습. 독일 사실 독일은 좀 우리가 유럽 강국도 많지만 독일도 그렇고 뭐 독일 전차 부대 축구할 때도 조금 익숙하고 프랑스도 뭐 축구도 그렇고 프랑스 향수라던가 우리가 명품들 익숙하니까 뭐 친밀감은 있지만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나라의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직접 미국 주식처럼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새벽에 증권사 직원분한테 전화해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유럽 증시가 강하다 보니 뭐 독일 관련 ETF도 막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주식시장 그 시가총액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막 메르세데스 벤츠라던가 BMW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지멘스 같은 그룹도 있고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업들의 합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다는 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갑자기 치고 올라오죠. 어저께 또 치고 올라와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모습이 나왔죠. 여기에 지금 2024년도 12월 달쯤이죠. 12월 달의 고점과 2025년도 2월 말의 고점. 여기에 꼬리를 단 한 번에 뚫어버리고 13만이라는 마디지수 때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오랜 기간의 이 매물 시원하게 뚫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항상 밀렸던 이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13만을 이 절대 단위가 엄청 커요. 지금 레아란가? 여기 단위를 모르겠어요. 또 13만이라는 엄청나게 큰 수치고 그 누홀딩스가 9%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어제도 0.77 정도 급등해가지고 너무 작게 제가 해가지고 쪼그라들어 버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0.77 정도에서 상승을 이틀간 이어갔고 이 페트라보라스 지금 정유업체도 3.50 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유업체와 금융주가 상위에 포진해 있는 이 브라질 증시 갑자기 불을 뿜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 브라질인데 원래 인도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도는 혼자 왜 이런지 뒤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브라질이 약간 신흥국의 어떤 투톱 같은 모습인데 인도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자, 상해도 기세를 이어갑니다. 자, 이미 장대 양봉을 뽑아가지고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오늘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죠. 자, 심천을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그쵸? 어저께의 기세를 이어가서 오늘 갭상승을 했고요. 오늘 팽이 모양이 나오면서 어제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상해 심천 아주 좋죠? 자, 지금 니케이죠? 니케이도 일단 이틀 연속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완전 역배열이죠? 5, 10, 20, 여기도 60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니까 60, 120. 완전 거꾸로 됐는데 5일선, 11선 돌파할 때 갭상승 나왔고 오늘은 또 갭상승이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갭으로 뚫어버리는 게 제일 강한 겁니다. 그렇죠? 갭으로 날려버리는 게 제일 강해요. 여기 또 아일랜드 갭이 출현했죠. 아일랜드. 여기 섬처럼 뚝 떨어졌잖아요. 여기 하락갭 있고 여기 상승갭 있잖아요. 여기는 섬처럼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추세 반전이 일어났고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떨어진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군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니케이보단 떨어지죠. 니케이는 이제 11선까지 돌파했는데 얘는 니케이는 21선 돌파했었죠. 이 11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런 걸로 이제 레벨을 판단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틀 연속 갭상승 나왔네요. 그렇죠? 니케이랑 똑같은데
니케이는 완전 역배열이어서 밑에서 올라오면서 투갭이 나온 거고 우리나라는 이 괜찮은 모습이었죠. 2025년 들어서.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가장 좋은 모습이 나왔죠. 이 구멍, 이 하락갭을 상승갭으로. 이게 장군 멍군이에요. 장군을 불러서 당했는데 멍군을 외친 거죠. 그래서 한 방에 다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680.70 2월 19일 날 저 지점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어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21선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갭이 아직도 이 위에 있죠? 그죠? 코스피보다는 아직 한 단계 레벨 아래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드디어 원달러 환율 무너졌습니다. 그쵸? 장대음봉 나와서 자, 보세요. 봉우리가 낮아진 요 M자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버리면 이제 1430원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가 점점 못생겨지면 코스피 차트는 예뻐진다. 자, 원유는 별로 변동이 없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외국인이 결국에는 이게 트리거라고 말씀드렸죠. 3,300억. 오늘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오늘도 무조건 5천억 원은 넘는 거 기정사실이라고. 자, 이렇게 되면 어제 오늘 거의 1조 샀죠, 지금. 자, 이제 1조를 넘어서 1조 2천억, 3천억. 얼마냐, 지금 관건인데 거의 어제만큼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가 거의 어제 아니면 어제 이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그쵸? 자,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적 없었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확실히 방향 전환이 일어났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수급이 아주 좋아요. 지금 드디어 그 버튼이 눌러졌어요. 자, 지금 월마트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골고루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도쿄 가조이 홀딩스 4.41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드디어 시가총액 1위가 움직입니다. 자, 대만도 지금 골고루 다 오르고 미디어텍 3.86 그다음에 아수스 2.24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마트, 그다음에 코스트코 이렇게 놔뒀습니다. 요즘에 대형마트주가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뭐 소매업체들의 매도세가 있는데 뭐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화됐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기준모태주랑 오량액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CATL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천의 1위 CATL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2위 비아디가 역사상 신고가를 눈앞에 두면서 형님이 못 간 걸 아오가 채워주고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랑 혼다 자동차입니다. 오, 좋죠. 이제 밑에서 쌍바닥 그리고 얘네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자동차가 부활하고 있고요. 일본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랑 TSMC ADR 미국에 상장된 거죠. 자, 뭐 거의 똑같습니다만 TSMC ADR 미국에 상장된 게 조금 더 21선이랑 붙어있는 모습. 11선 돌파가 이루어졌고 이건 11선 돌파가 안 이루어져 있다. 본토 증시가 조금 더 약해요. 근데 어쨌든 TSMC 같은 종목이고 뭐 어제 이 얘기 나왔죠. 아직 비관론이 존재한다. 뭐 GTC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엔비디아에 대한 비관론도 존재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TSMC, 애플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자, 오늘 도쿄 카이초 홀딩스 지금 8766 일본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4.43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가 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이 손해보험 회사가 오르는 게 좀 독특합니다. 원래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시장이 오를 땐 별로 안 오르는데 요즘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그렇죠? 밑에서 막 갭을 몇 번씩 쏘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의 특징주입니다. 야, 이건 미국의 퀄컴을 띄워놨고요. 이건 대만의 미디어텍입니다. 자, 왜 같이 띄워놨을까요? 팹리스의 1, 2위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은 없다. 팹리스 공장이 없고 설계도만 그려주는 업체들이죠. 자, 퀄컴이 지금 21선을 못 넘었는데 미디어텍은 오늘 21선을 뚫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 화이자 줄기세포인데 방금 전에 줄기세포가 화이자를 제치고 올라섰어요, 위로. 근데 화이자 섹터도 줄기세포 섹터도 제일약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일약품이 하드캐리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약품 27.88, 메타케어 21.83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둘 다 코스피 종목이네요. 자, 오늘 무슨 소식 때문이냐?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회사의 모회사가 바로 제일약품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요 파이프라인들인데 여기에 내수파립. 이 내수파립이라는 것이 지금 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지금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거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의 잔잔하던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장대응을 뻔했죠. 그랬더니
모회사인 제일약품도 이렇게 장대 항목을 뽑았습니다. 자, 희귀약 의약품에 지정되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로 뜬 건데 이 지금 줄기세포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온코닉 테라퓨티스 그다음에 제일약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황우석 박사를 떠올리는 이 줄기세포 관련주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의 어떤 강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시켰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과 우리나라 줄기세포의 강국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 바이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줄기세포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채 한줄 매드평입니다. 갈기갈기 찢긴 줄기세포, 오래간만에 신나는 세포 분화.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세상을 들여다볼 건데요. 오늘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투자전략본부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HBM 시장에서 경쟁 격화된 것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닌 상황인데 네네. 국내적으로 TC 본더 있잖아요. 열 압착하는 그렇죠. 그 장비 네네. 그거 관련해서 하나비전과 그리고 한미반도체 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대결 구도를?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 안타깝다고요?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하나비전 입장에서는 비전을 본 것 같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아까 TC 본딩이라는데 압착을 했잖아요. 예. 압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그런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게 깨진 거고 SK하이닉스 네. 입장에서는 고객사는 다변화하는 데는 성공한 거고. 그렇지 공급업체, 예. 장비업체.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어느 산업이든 간에 네. 그쵸. 자기의 그 서플라이 공급업체들로부터 가격 인하 압력을 통해서 원가 경쟁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를 한미반도체만 가져가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미반도체 그 장비 기술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산이 올라오면은 규모의 경제 생각하면 원가의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원가 인하의 압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큰 장비가 한미반도체 장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비전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 밑에 그 자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그쪽에 그 원래부터 공을 들여왔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고 계속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한미반도체하고 어떤 특허적인 이슈도 있고 뭐 또 어떤 핵심 인력에 대한 어떤 논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는 업계에서 흔히 있는 거니까 그 차치하고 난다면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군을 하나 더 확보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이닉스한테 나쁘지 않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줄 때 PER 밸류에이션 30배다, 25배다 했으면 네. 그 당시 밸류에이션 배수보다는 이제는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가가 10만 원 이상 못 가는 이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된 거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도 별도로 한미반도체가 그 하이닉스 말고도 마이크론 혹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는 게 한미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마켓 쉐어를 뭐 5대5로 나눠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는 아닌데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새로운 투자자들이 한미 반도체로 오게끔 끌어당기는 흡입력은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회장이 하나는 안 된다며 또 그렇게 독서를 말씀하셨다. 날리기도 했는데 네네네. 좀 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워낙 그쪽으로 이제 공급처로서는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뭐 네네. 한순간에 뒤집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어쨌든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데 네. 시장을 좀 주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비전 이제 자회사 세미텍 이쪽에서 이제 어쨌든 계약을 체결한 건데 비전은 최근 이제 급등했다가 그래도 52주 신고가 찍었다가 지금 좀 주춤한 흐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아마 타 방송에서 그런 얘기한 한화 비전이 공급을 어느 정도 한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0이었는데 혼자 한미 반도체 가지고 있었잖아요. 30%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2조가 채 안 됐다고 올라갔거든요. 예. 지금은 거의 3조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한화 3조 가까이. 비전도 상당 부분은 마켓시어를 한 30-40% 가져온다는 게 반영이 이미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에. 그렇죠. 예. 앞으로는 마켓시어를 뭐 반반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뭐죠? 유증이라든지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 비전을 보는 입장에서는. 예. 근데 어느 정도 마켓시어를 한 3분의 1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비전의 어떤 그 눈높이도 조금은 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하나 비전이 뭔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유중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채권 발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시장 투자는 그 성공 맞습니다. 그런 루머가 주에 나온다는 대한 기본적인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이니까 네, 그런 부분 고단계 좀 말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성장주에서 가장 주목할 이슈는 바로 AI를 주도하고 있는 네.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 GTC 2025가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새벽 2시 정도에 그렇습니다. 젠스낭 CEO도 무언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선반영해서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네, 이슈를?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어저께 있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게는 이렇게 보이죠.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니까 GPU 관련되는 HBM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흔히 테마주라고 얘기하는 유리 기판 또는 발열 관련되는 데이터 센터 냉각 이슈. 네. 근데 사실은 오늘 여기 빼먹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거 하나가 로봇 관련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이렇게 한 4-5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예. 우려되는 거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셀드 뉴스가 될까 봐 약간의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주가가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또 양자 컴퓨터도 있죠. 양자 컴퓨터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를 먼저 빨리 한다 이런 얘기보다도 양자 컴퓨팅 관련되는 수많은 업체들이 또 참여하거든요. 거기하고의 어떤 협력적인 제공이 있다라는 양자 대의를 또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 역시 모든 것을 다 어드레스 이렇게 적용해서 보여준다는 거니까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도 이어질 걸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GB300이라 해가지고 블랙웰 울트라 버전이 있어요. 블랙의 울트라 버전이 사실은 B300입니다. GB는 앞에 CPU 그레이스 때문에 한 거고요. 어쨌든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버전은 루빈입니다. 블랙의 울트라 다운 버전은 이게 내년도 생산이 주로 하는 건데 네. 아마 이것이 CPU 베라랑 합해서 베라 루빈 이렇게 얘기할 텐데 GB 다음에 베라 루빈 이런 거 일정들이 나오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업체한테는 가장 중요하고요. 세세하게는 유리기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중요한데 로봇이 이런 게 있어요. 로봇을 운영하려면은 머리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 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GB300 루빈보다 왜 휴머노이드가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GB나 예. 우리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한일 삼성전자의 HBM이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로봇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로봇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가지입니다. 제슨 토르라는 그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예. 제슨 토르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를 그 로봇이 무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봇 자체로 휴머노이드 할 때 거기 머리에 해당되는 CPU거든요.
시스템 온칩 반도체인데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로봇도 결국 휴머노id 로봇도 AI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학습이죠. 학습시킬 때 필요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아이삭 그루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두 가지 것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혹시라도 한국 관련되는 로봇 관련되는 수많은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뭐 협력을 한다든지 어떤 툴을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한 번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데이터 센터 유리기판 양자 컴퓨터 말고 로봇도 아직은 관심 내역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완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젠슨 황 CEO의 입에 또 주목이 되겠죠. 전 세계의 시선이.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정밀 진단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너무 좋았죠? 예, 예, 삼성전자 예. 어저께 뭐 또 얼마 연관됐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삼성전자는 5%.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네. 거 있죠? 어저께 네.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사들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국내 기관 내지는 개인 투자가들은 이 실현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3세판이 아니고 4세판인가요? 네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 58,000원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오늘 네 번째예요. 오늘 네 번째라면은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 삼성전자를 안 좋게 계속 얘기하다가 2월 여기 나오면서 제가 한 달 전에 예. 이제는 관심을 한 30까지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기 어제부터 오른 건데 세 번 정도 58,000원 돌파를 시도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네 번째인데 어이구 GTC도 있고 예. 레거시 제품도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도 못 올라간다면 조금 이번에 많이 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58,000원 안착 희망컨대는 59,000원 정도를 뚫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여부는 1차적으로는 내일 아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그 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달 말까지가 있다 보니까 내일 특별한 이슈가 없다 해서 약간 실망하더라도 아마 3월 말까지는 그 콜 나는지 여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데 얼마나 안 좋을까? 요거까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가가 바로 6만 원이 안 가더라도 조금 이제 한 단계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좀 더 머물러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있잖아요. 네. 그 IT 기업들이 주주 환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게는 네. 하나의 그냥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IT 기업 입장에서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은 좋은 거는 아는데 이걸 하면은 되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그 어느 뭐 특정 섹터라든지 이걸 한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많은 회사들을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이나 어떤 그런 거를 초기에 너무 빨리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1등 기업이 누굽니까? 시가총액에서 엔비디아 하기 전까지 애플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얼마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자사주 매입과 그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액티비티가 꾸준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얼마 사기로 했다. 우리가 이익 버는 거에 얼마 정도를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거기 원칙에 벗어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면 네. 거기를 이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 갖고 미리 좀 생각들을 좀 플랜과 비전을 좀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는 맞습니다. IT는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산다는 기본 전제는 맞습니다만 한국 업체의 한국 기업들의 그동안 어떤 그 패턴을 본다면은 좀 불만이 있죠. 왜? 그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투자를 한다고 충분히 사전에 아니면 정황적인 그 정당성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뭐 자회사를 분할해서 분할 상장을 한다든지 이래서 자금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이슈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너무 먼저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또 그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한국은행의 이슈는 그 자체로서 주주환원 정책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은 아닐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관세 그런 이슈 때문에도 네. 서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중국 제재 엄청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AI 굴기, 반도체 굴기는 더욱더 좀 세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EUV 장비 개발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넘사벽의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까지 손을 대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반도체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미세 공정, 그 작은 그렇죠 미세 작은 그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반도체 업체가 설계하는 기술의 핵심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장비에 있거든요. 장비 중에서 가장 큰 종목, 큰 장비가 가장 그 최신 것도 보통 5천억, 한 대 5천억 대는 이따만한, 얼마나 많아죠? 마치 큰 그 버스만 하는 것이 ASML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죠. 네덜란드 회사가. 그런데 이제 2018년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핵심 기술이라 알다 보니까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업체를 제재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못 따라가게 만드는 게 이 장비를 못 팔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면 중국이 못할까? 중국도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쎄 누구는 10년, 누구는 15년 얘기했거든요. 예. 10년, 15년 지었다. 근데 그 18년이죠. 18년 더하기 10년은 몇 년입니까? 2028년입니다. 2028년입니다. 즉 25년이죠. 예. 3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발표가 된 거예요. 비록 시험 생산이지만 내년부터 양산이니까 실제 양산성 여부는 내년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번 이렇게 프로토타입에서 하는 거하고 수많은 수십만 개의 부품을 가져와서 렌즈, 레이저 이것을 안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에서 한 7, 8년 지났기 때문에 중국의 그 자립심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좀 경계감이 있다는 것 자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은 한 3년 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장점이 좀 더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게 중국에게는 자립의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지금 내비쳐지고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반도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해주실 거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삼성전자는 잘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유상증자를 전격 발표했던 삼성 SDI는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의 하락을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그냥 지난주에 삼성 SDI 유상증자 보니까 상법 개정안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 SDI의 유상증자 어떤 내용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삼성 SDI가 깜짝 공시를 내놨죠. 좋은 소식이기보다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누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 특히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 주주분들은 이거 보고 또 엄청나게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자,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날 일순간에 20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19만 원대까지 거의 19만 원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수준까지 갔다가 오늘 약간 올라서 지금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니까 19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볼까요? 규모는 한 2조 원 규모, 1,182만 1,000주를 유상증자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왔고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GM과 합작을 하면서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 투자를 한 9천억 원 넘게 할 거고 헝가리 법인에도 투자를 하면서 한 6,400억 원, 국내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4,500억 원, 뭐 요 정도의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자 갚는 데 쓰는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유상증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주 발행가액은 16만 9,200원으로 산정이 됐고 이 가격 확정 예정일은 4월 15일 그리고 5월 22일 이때 1, 2차 발행가를 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 이 기간 동안 거래 대금과 거래량 이런 걸 토대로 가중 산술 평균 주가를 산정을 해서 할인율 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서 요 상황만 보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19만 4,500원 가격 이상은 유지를 해야 삼성 SDI가 유상증자하면서 2조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9만 4천 원 정도까지 그 아래로까지 주가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삼성 SDI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도 19만 4천 원 선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꼭 유증을 해야만 했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LS증권에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유증 공시를 보고 홀드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낮췄습니다. 우리랑 같은 생각이겠죠. 자,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면 유증 말고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는데 뭐 해외 투자하고 생산 라인,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신설하면 다른 쪽에서 좀 자금 끌어올 수도 있지 않았냐.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본인이 삼성의 자산을 이용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것이 LS증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안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유 자산 매각 이거를 좀 매각을 해서 자금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산 매각보다 유증을 선택해서 이게 주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이 15.2% 정도인데 이걸 이제 장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4조 8천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조 원 넘게 절반이라도 좀 이걸로 자금을 좀 투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삼성 SDI 편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에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1조 원 넘게 배당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지금 캐즘 상황이고 실적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받는 1조 원의 배당으로 기본 이익 1조는 깔고 가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 자산 매각을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캐즘도 있고 자동차 업황도 안 좋고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까 100번 우리가 10분 이해해서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왜 이런 우연이 겹칠까요? 왜 유증은 꼭 이런 날 해야 될까요? 자, 지난 금요일에 3월 14일 날 유증을 발표했는데 3월 13일 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도 왜 굳이 본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된 다음 날 했을까? 이미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 공시를 했는데 유상증자 결정 이전에 또 ESS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공시를 낸 다음에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충격 완화 장치를 쓴 건가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 더 수상합니다. 자, 왜 기관은 이 3월 14일 날 공시 나오기 전날 882억 원 매도했을까요? 외국인도 지금 그날 당일날 이렇게 유상증자가 나오면 충격받고 매도를 하는 거 이런 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칩니다. 근데 그 전날 공시하기 전날 3월 13일 날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그 전에 계속 기관 팔았고요. 그동안 이거를 다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나오고 개인이 받았는데 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유상증자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금감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첫 번째 대상으로 삼성 SDI를 꼽았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보고 규모도 크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소상히 해명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납득시켜야 유상증자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시총 큰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